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커피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공정무역 커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커피 트레이더입니다. 개발도상국가의 커피를 좋은 가격에 수입해서 한국에서 이것을 찾는 윤리적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알리기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한 또 캠페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과 운동을 통해서 저 자신도 더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수행자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우리 커피 한 잔 없으면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커피는 그런 어떤 시작의 에너지를 주는 음료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한번 쉬어가고 싶을 때, 뭐 친구랑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런 어떤 한번 끊어갈 수 있는 숨고르기의 음료 같습니다. 또 하나는 좀 어색한 사람과 대화할 때, 이야기할 때, 미팅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커피 한 잔이 없으면 또 진행되지 않죠. 그래서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끼리 막 얘기할 때는 좋은 거 다 담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름다운 커피가 출발할 때쯤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는 운동보다는 시민사회의 다양성, 우리 생활의 어떤 콘텐츠들의 진보성 이런 것들을 찾는 운동들이 많이 이제 태동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정치적으로 올바른 일은 강요하지 말고 그래도 감성 있게 사람들 마음에 스며드는 그런 운동과 그런 공정무역이 되자, 이런 뜻으로 조금 감성적으로 이름을 지어서 아름다운 커피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커피는 굉장히 이제 하이브리드적인 정체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법인격은 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원래 법적으로는 그렇게 탄생했는데, 근데 공정무역이라는 거는 저희가 진짜 실천이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런 비즈니스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 멀리 어려운 생산자들과 또 연결되어야 하는 그런 또 사업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이제 이런 시민사회의 역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진짜 어려운 농가들을 돕는 이제 글로벌 NGO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커피를 수입 판매하는 또 주식회사로서의 역할도 하는 그런 좀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람들이 왜 빈곤할까? 특히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가난할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찾아보면 뭐 성직자들, 뭐 사회복지기구들 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 가난은 정말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래되고 지속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에는 그런 빈곤이라는 것이 자기의 존엄을 버리는 일로 굉장히 많이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일했던 뭐 이제 네팔의 이제 커피 농부들도 그런 수익원을 갖기 전에 해외로 일하러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에이즈에 감염되고 그걸 또 모르고 뭐 가족들한테 전파시키고, 그래서 아이가 막 감염된 채 태어나는 게 정말 그 아름다운 히말라야의 시골에 정말 일어나는 일일까를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빈곤 문제를 자선과 구호의 방법도 좋지만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러던 중에 공정무역 운동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 운동은 정말 내가 한번 투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큰 대기업이 공정무역에 참여하려고 그러고 비슷한 거라도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다행이다. 아예 안 들은 척하고 소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실은 소비자들이 이런 걸 원하고 있고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를 새겨 듣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게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노력을 하는 거에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한국에서도 좀 큰 기업들의 몇몇 커피 회사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 엔젤리너스 같은 경우에도 몇몇 매장에 가면 공정무역 커피를 만날 수 있고, 또 맥널티 커피 같은 경우도 그 유통매대에 판매하는
제품 중에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근데 다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대기업들이나 영리기업들은 조금 감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요청하는 만큼만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이 모든 어떤 지원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제값을 주는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친환경 프로그램이나 공정무역 제외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은 농가의 소득과 커피값에 대한 어떤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없어요. 저는 그것은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좀 갈라서 보면서 때로는 기업에게 당근을, 채찍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 사회의 좋은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이 참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정말 산을 해치지 않는 어떤 등산 장비를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파타고니아는 또 굉장히 큰 공정무역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류 소재인 면화나 어떤 이런 봉제 공장의 노동자의 처우, 면화를 매입할 때의 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무역 원칙을 충분히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최종 제품이 비싸죠. 그러나 소비자들은 그 기업의 그런 활동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윤리적인 가치를 표방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범 기업들이 정말 예전과 다르게 충분히 자기 자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어서 빨리 한국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출연하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커피가 그 앞에 서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름다운 커피는 참 여러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캠페인 조직으로서 또는 국제 개발하는 인터내셔널 NGO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정말 돈을 매일매일 벌어야 되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가진 어떤 이 가치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점유되거나 우리가 더 이상 이 앞쪽에 정말 프론티어가 아닐 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희 초창기부터 정말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회혁신 기업이나 NGO 성격을 가진 곳에 있어서는 우리 가치가 실현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소멸되는 순간이고, 우리가 소멸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가치의 전파는 어떤 의미에서 실패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만들 때도 와, 이거 대기업 다 들어오면 우리 할 자리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었지만, 실제로는 그 인증 마크에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가치들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속 가능한 커피라든지 탄소를 저감시키는 그런 커피라든지 저희 또 작은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한국의 많은 큰 기업들이 이런 공정무역의 가치를 자기의 노멀로 받아들이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고, 그랬을 때 저희 운동이 가치적으로는 더 완벽한 확산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이제 우리 운동이 지향하는 어떤 비전과 미래상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미래의 우리 모습, 그러면 커피 생산자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래? 라는 질문들을 했을 때, 떠나지 않아도, 이주노동을 하지 않아도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좀 서로가 지킬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삶이 이거를 구매하는 선진국 사람에게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드는 만큼 그렇게 소비를 하면서 생산지가 같이 따라서 변하기를 바라는 거는 앞뒤가 결코 맞지가 않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강연하다 보면은 늘 많이 받는 질문이, 그래서 우리가 이 커피 사서 개발도상국가 커피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바뀌는 변화는 힘센 사람이 해야 돼요. 선진국 소비자가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누리는 부가 우리 혼자 스스로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좀 지금 희생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선진국의 소비자들이 좀 항상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남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 이성영 선생님이 이제 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 때 이제 이런 책 딱 나오고 막 이제 강연하고 이런 거 들으면서 어머, 나도 저기 한번 좀 꼭 가보고 싶다 이러니까 보이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에바 칸시온 같은 이런 새 노래 운동도 알게 되고, 그래서 중남미에 대한
그 혼자만의 사랑에 좀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기회로 이제 중남미 여행을 좀 한 바퀴 쭉 돌게 됐었고, 저 북미 쪽에 다니면 막 뉴욕 같은 정말 자본의 최첨단 도시부터 막 볼리비아 이제 산악의 빈민촌까지 정말 두루두루 보면서 이 지구촌이라는 데가 참 넓고도 작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대안적으로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중남미에 어쩌면 그런 원형질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한참 좀 쿠바의 어떤 뭐 유기농업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경제 권역을 좀 만들어서 좀 미국이나 그 기존의 어떤 식민지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운동들이 조금 더 매혹적으로 제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여행을 마치고 이제 혼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남미를 좀 다시는 갈 일이 없겠지, 저 먼 데를 어떻게 가지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공정무역 커피 운동을 하면서 출장으로 여러 차례 더 다니게 되고 갈 때마다 이제 조금씩 저의 지식도 넓혀가고 해서 성덕까지는 아니지만 중덕 정도는 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는 아무래도 이제 뭐 커피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또 오래됐고 굉장히 발달된 산지가 돼 있고, 근데 이게 중남미랑 공정무역 커피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냥 다 예속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큰 물량을 다루는 거예요. 30컨테이너 한 번에 빼줄 이제 이런 바이어가 더 이제 환영받는 곳이라서 저희처럼 작은 물동량을 가지고는 쉽게 할 수는 없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중남미에서는 사실 초콜릿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초콜릿이 보니까 그 중남미 쪽이 이제 그 대마와 관련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이나믹스가 많은데, 대마를 대신하는 어떤 황금작물로서의 이런 운동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심고 초콜릿 농사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고 뭐 이제 여기에 정착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국제개발단체들이 많아서 저희는 그런 초콜릿을 통해서 뭔가 그 대마로 인한 전쟁이 많은, 그러니까 코카로 인해 전쟁이 많은 그 땅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좀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테마로 먼저 시작을 했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중남미 쪽의 어떤 이런 구조들은 너무 견고해서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그런 좀 무력감과 절망감을 좀 많이 느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커피값 인상은 아무래도 이제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공급량 부족의 이제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누구나 지금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후의 변동에 따른 이제 대응이 되게 떨어지는 건데, 특히 이게 이제 세계 커피 역사에 있어서 가격의 급등락의 한 70% 요인은 브라질 고원에 제때 서리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이제 이게 되게 커요. 그래서 뭐 이제 왜냐하면 서리가 내리면은 그 해는 당연히 작황이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뉴욕의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작황이 안 좋을 것을 예상하고 많은 트레이더들이 다른 선물 계약을 사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커피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또 투기 세력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창고업이나 유통, 컨테이너, 항만 이런 것들을 쥔 회사들이 커피 가격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러다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를 기후위기 쪽에 맞춰서 본다면은 이런 거에 좀 일찍이 대응하는 또 선진적인 또 커피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후발주자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쪽에도 굉장히 코카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인책으로 커피와 카카오를 심게 한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어차피 브라질하고 콜롬비아한테 물량으로 승부 안 되면 조금 차별적인 커피, 그래 유기농 커피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 몇십 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세계 유기 커피의 절대 강자가 페루가 됐고, 또 그간의 많은 기술과 투자를 통해서 뭐 맛도 굉장히 좋은 그런 커피들을 많이 생산해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농업 프로그램 발달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굉장히 남다른 커피로 또 승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소저감 커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질소 비료를 굉장히 통제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가공하는 장비의 효율화를 높인다든지 이런 형태로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생산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커피를 수출하는 사람이 하다못해 커피 창고만 제대로 지어져 있어도 더 많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는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고 한 번 수확한 걸 제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들은 다 건기와 우기가 이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건기 때 다 커피 작업을 해놨는데 이걸 우기 때까지 못 팔고 있으면은 우기 때 품질이 상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빨리 팔아야지 이게 현금으로 전환이 돼서 제가 월급처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한 사람은 팔아야 되는 그 일정의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못 팔면 품질도 나빠지고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굉장히 이 협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도 그걸 알게 돼요. 굉장히 오래 거래한 셀러와 바이어들 사이에서도 고질적인 계약 지연 문제가 있어요. 공정무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계약 시점에 커피가 나한테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시점에 사실 계약금을 먼저 보내줘요. 그래서 이 돈으로 먼저 체리의 수매대금을 쓸 수 있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게 하자. 안 그러면 수매대금이 제때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농부들도 은행 가서 고리로 빌려야 되거든요. 이런 협상력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무역이 주창하는 이런 선급금 제도 같은 게 굉장히 농민한테 힘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또 그런 커피를 시급하게 팔지 않으려면 나한테 좋은 창고가 있으면 돼요.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들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여기다만 잘 보관하면은 내가 너무 급하게 팔지 않아도 품질 유지 기간을 조금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커피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뭐 이제 네팔과 루안다 같은 데서 직접 뭐 커피 창고도 지어주고, 네팔 같은 데에서는 이제 이 커피 가격의 단가는 얼마일까요? 진짜 생산 단가 계산 막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훈련과 또 프로젝트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